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경기도 여주시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전으로 여주시 12개 읍면동 가운데 9곳 약 5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 갇혀있다는 구조 신호가 잇따랐고 교통 신호등이 꺼져서 대형마트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부딪히는 사고도 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을 보관 중인 병원들도 냉장고가 멈춰서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력 공급은 1시간 30분 뒤에 정상화가 됐지만 한국전력은 여주 변전소 개폐 장치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인다면서 사고 원인과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보험 사기범 일당이 전국 곳곳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며 보험금 5억 원을 챙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낸 고의 교통사고는 117건으로 피해 차량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교차로 통과 직후 차선을 옮기는 그 순간을 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구할 명의를 빌려줄 공범은 SNS를 통해 모집하고 범행에 쓸 차량을 한두 달마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타는 보험금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주범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이렇게 바꿔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이르면 내년 1월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1인당 20에서 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자 마스크 구매 등 방역 지출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인데요.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정부도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12일 금요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요소수 생산, 판매업자 등에게 생산과 공급, 출고를 명령하고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요소수는 740만 리터로 12일치 정보를 확보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통관을 기다리는 요소수 19,000톤이 추가로 들어오면 일단 숨통이 트일 수는 있지만 역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내 생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10리터에 10,000원인 요소수 때문에 대한민국이 휘청이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1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8만 3,4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9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163만 8,3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3,949만 6,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때이른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는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또 오늘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는 비 또는 눈 예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내리는 비의 양부터 살펴보시면 경기 남부와 강원, 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되겠고요. 서울은 오전 사이 빗방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9도, 한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4도 선이 예상됩니다. 이 추위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랭킹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우선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최정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위를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날개까지 달고 나왔습니다. 먼저 연예 소식부터 가죠. 네, 첫 번째 연예 뉴스 음원 사재기 적발 1호 가수 영탁입니다. 지난 11월 4일이었죠. 2년 전부터 불법적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영탁 씨의 노래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라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영탁 씨는 오랜 무명 이 시절 서름을 딛고 지금 인기 절정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딱 사건이 터졌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영탁 씨의 그 데뷔 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탁 씨 지난 2007년 데뷔를 했지만 사실 본업인 이 가수 활동 이외에도 가이드 보컬이라던가 개인 보컬 강사 등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누나가 딱이야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지만 이후에 이 본인의 경험을 담아 만든 자작곡이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로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수상을 하면서 가수 인생 중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음원 사재기 적발 1호 가수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까지 추가하게 된 거죠. 네. 음원 사재기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음원 사재기가 어떤 겁니까? 일단 이 가수 혹은 가수의 소속사가 브로커한테 돈을 줍니다. 네. 그러면 이 돈을 받은 자가 이걸 다량으로 다운로드 혹은 재생 이거를 통해서 실시간 음악 순위 목록이라든가 스트리밍 순위를 조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한 번 재생하거나 한 번 다운로드하는데 이걸 여러 개 다량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불법이고 그래서 이게 적발이 되면 벌금 2천만 원 혹은 징역 2년의 형이 처해지는 그런 범죄입니다. 네, 이 음원 사재기는 가요계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큰 논란거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주장은 많았어요. 누가 사재기 했다더라. 근데 이게 증명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서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걸 근절하자 목소리만 높여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한 번 이 대대적으로 이 사재기 의혹 이게 또 증거 이런 것까지 함께 나오면서 이 영탁 씨 앞에는 음원 사재기 1호 가수라는 오명의 어떤 딱지가 수식어가 붙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음원 사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될 텐데 영탁 씨 노래 많잖아요. 어떤 노래예요? 네, 바로 영탁 씨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곡으로 알려진 그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 이거구나. 제목을 유명한 노래죠. 듣자마자 딱 그렇죠. 아는 네. 노래죠. 네, 바로 이 노래인데요. 지난 2018년 10월 21일 발매곡입니다. 영탁 씨가 직접 작사와 작곡까지 한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편곡까지 또 스스로 했었어요. 이 노래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가 사재기 의혹 그리고 사실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영탁 씨 음원 사재기 논란 이거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좀 정말 황당한데 이 영탁 씨 소속사 대표가 제기한 소송 때문이었어요. 어떤 소송인가 들어보세요. 지금 최 기자가 이 노래가 2018년 10월에 나왔다고 했죠. 바로 그 10월에 이 소속사 대표가 이 브로커한테 3천만 원을 줍니다. 말하자면 실시간 순위를 높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실제로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해서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이 업자가 1,500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본인이 했던 행동이 이미 불법이었는데 나머지 왜 1,500만 원 주냐 더 내놔라 하면서 2019년 8월에 말하자면은 이 부당이익금 환급 소송을 내게 돼요. 말하자면은 부당이익금이다. 별로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돈을 내게 받았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지금도 이걸 왜 소송을 제기한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음원 사재기 시도를 한 거고, 근데 그 결과가 소속사가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았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명백한 범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속사 이 대표는요, 음원 사재기를 인정을 하면서도 영탁은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딱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공식 입장을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번 건은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고, 당시 가수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 방식 등에 관여를 할 수 없었다. 정보 또한 공유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탁 씨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몰랐다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소속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거 혹시 소속사 대표가 일종의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 영탁 씨도 이미 인지했었다. 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한 매체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어요. 뭐냐 하면 이 돈을 받은 이 브로커, 이 말하자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단체창에 이렇게 모니터에서 다량으로 이게 곡이 재생되는 사진, 또 뭐 실시간 음원 순위 사진 이거를 이제 올리자 그러면서 작업 중 이렇게 쓰자 영탁 씨가 박수 이모티콘을 보낸 적이 있다. 요 박수 이모티콘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그렇군요. 소속사 대표의 입장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영탁 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꼬리 자르기인지 영탁 씨가 몰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영탁 씨가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했죠. 네, 또 여기서 의혹이 사실 더 제기가 되는 것이 이뿐만이 아니라 오디션 참가 영상이 이제 그 너튜브, 이 인터넷 방송, 이 채널 링크도 보내면서 이것도 잘 부탁한다라는 정황이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몰랐다라는 입장인데요. 영탁 씨는 이 앞선 대화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 스트리밍 작업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 음원 사재기 연루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요. 팬카페를 통해서도 또 직접 이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고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건과 관련해서 무혐의로 밝혀졌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2020년 2월에 그러니까 오디션에 참가를 했었을 때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원 사재기는 소속사 대표가 한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뒤늦게 전해 들었는지 어쨌든 파악이 된 건데. 네. 근데 이러고 나서 1년 9개월인가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동안 침묵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면 부인을 하고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탁 씨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관계자가 아니라 어린 시절 친구한테도 이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고 제가 네.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몰랐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영탁 씨한테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여하튼 본인의 노래 관련해서 네. 그 소속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감을 보이는 모습을 팬들은 기다리지 않을까, 대중은 더 반기지 않을까 싶고 그래야만 오히려 이 이름 앞에 붙은 음원 사재기 1호 가수 이 꼬리표를 저는 더 빨리 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영탁 씨 소식 첫 번째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연예가 이슈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 여배우와 바람, 전 부인 폭로에 분노한 배우 이영범입니다. 지난 2015년 결혼 21년 만에 배우 이영범과 이혼한 코미디언 노유정 씨가 최근에 한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서 한 여배우 때문에 결혼이 파탄났다라면서 밝히게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범 씨의 전 아내 노유정 씨 이런 폭탄 발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네, 노유정 씨와 이영범 씨가 이혼을 한 지 이제 횟수로 7년이 되는데요. 배우 출신 무속인 정우근 씨가 진행자로 있는 너튜브 프로그램에 이 노유정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혼 사유가 한 여배우와 남편의 외도 때문이다라는 것과 아직도 그 여배우는 버젓이 TV에 나오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배우가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 누리꾼들이 엄청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노유정 씨가 이런 주장을 한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2016년입니다. 이혼 후, 1년 후인데요. 이때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영범 씨의 이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첫 아이를 내가 가졌을 때 저지른 남편의 외도 때문이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이 결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당시 노유정 씨의 발언 때문에 1일극에 출연하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었던 이영범 씨가 이 노유정 씨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후에 예정된 일정이 모두 취소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네, 노유정 씨의 폭로로 그래서 이 수일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침묵을 이어왔던 이영범 씨가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표현을 들어보시면 조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앙심을 품었으면 속된 말로 칼로 찌르는 게 낫다. 오히려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거는 인격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살인자다. 이렇게 불쾌감을 강력하게 표현을 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영범 씨가 불쾌감을 넘어서 이제 분노한 거 보면 글쎄 이혼의 이유가 따로 있다. 뭐 이런 입장입니까? 네, 이영범 씨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인터뷰에 따르면요, 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 외도가 아니라 사업 실패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2011년부터 별거를 했다. 나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노유정 씨가 나갔다. 그리고 4년 있다가 2015년 정도에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요. 당시 제가 개발 사업에 손을 댔다가 소송이 좀 있어서 자금도 좀 안 돌고 가처분도 걸리고 했다. 사업적으로 진전이 안 되고 다툼도 있었는데 이유라고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게 이혼 사유가 아니었을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게 불륜 때문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혼할 때 딱 한 가지 사유로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사업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맞고 이런 불륜설이 있었던 것도 맞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시의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이유로 좀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4년을 별거하다가 이제 2015년에 이혼하게 되죠. 그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객지에서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4년의 시간을 통해서 두 분 다 조금 마음이 차분해졌을까요? 우리 합의 이혼하는데 앞으로 이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하기로 하지 말자. 아이들 위해서도 이런 거 바깥으로 내보이는 거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이번에 이 노유정 씨의 너튜브 채널 출연은 그걸 어긴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영범 씨 입장인 거죠. 네. 근데 이영범 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생각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또 민감한 게 있어요. 지금 동료 연예인 실명이 뭐 어떤 식으로 블로그든 댓글이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댓글에 있는 그분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영범 씨는 그분에 대한 피해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동료 연예인 무슨 실명이 거론되는데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냐. 지금 현대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건 법적 조치밖에 없다 해서 어떤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게 사실이 확인 안 된 건데 그런 M1 이 여성 연예인 이름을 뭐 이렇게 옮긴다든가 올리신다든가 이런 행위는 조금 자제해 주시길 저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루머가 돌아서는 안 되겠죠. 양측 입장이 팽팽한 만큼 이 사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연애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수현 씨가 천사 옷을 입고 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연예계 기부천사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제 입으로 제가 천사 분장했다고 말씀드리기 너무나 죄송한데요.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추락했다가 다시 비상을 꿈꾸는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 바로 자, 추락하는 스타에게는 날개가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잘 나갔다가 그죠. 파란만장한 삶을 산 그런 스타들의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농구 유니폼을 벗은 지 네. 35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은 농구 코트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의 근황이 최근 전해졌는데 바로 김영희 선수도 또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김영희 선수는 1984년 LA 올림픽 은메달에 빛나는 예? 네, 저도 너무 기억이 나요. 그 네. LA 그때 당시에 그 네. 은메달 탈 때 정말 감격이 또 그 중심에 김영희 선수가 지금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가물가물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장면이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영희 선수의 현역 시절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하셨죠. 예.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정말 가물가물할 텐데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라 더 반갑고 그런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1980년대 우리 한국 여자 농구의 정말 거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 전해진 근황이 안타까워요.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2달
이나 입원을 하면서 굉장히 생에 큰 고비를 넘겼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농구 선수니까 애초에도 키가 크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뼈와 장기가 자라는 거인병에 걸려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김영희 전 농구 선수가 앓고 있는 이 거인병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손과 발, 코와 귀, 혀 등 인체 말단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영희 전 선수가 본인의 병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세히 몰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 전 선수가요, 이에 대해서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84년도 LA 올림픽 끝나고 왔는데도 몸이 엄청 커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소설책 감독님 미국가고 뭘 많이 먹었어요. 산에서 온 걸 그냥 오래 하시고 신통제 약만 하루에 한 15알 이상은 먹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걸 버텼죠. 86년 아시안게임 뛰고 근데 뛰고 나서 87년도 11월 달이에요. 네. 11월 달에 이제 훈련 도중에 반신마비가 오고 앞이 안 보였어요. 둘은 다 실명할 뻔했대요. 큰 혹이 이제 시신경도 각막을 누르고 있어갖고. 아우. 근데 이렇게 아픈 것보다도 힘든 게 주변의 시선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정말 저희가 1984년에는 박찬숙 선수와 더불어서 우리 네. 김영희 선수한테 그렇게 감사함을 표하던 우리였는데 이때 저렇게 뇌수술하면서 은퇴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연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방금 말씀하신 시선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 계속 이제 뼈가 자라는 이런 김영희 선수를 보고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네. 약간 수군대기도 하고 마치 흉측한 동물 본 것처럼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아파서 이거 사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죠. 네. 그래서 집 밖에도 못 나오고 20년이나 집에서 그냥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얘기를 20년 동안 집에서 있는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또 상처가 깊으셨을지 짐작조차 안 가는데 네. 이럴 때 이제 가족들이 옆에서 좀 힘이 돼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만 있었던 이 20년 동안 김영희 전 선수에게 친구가 되어준 것은 어머니, 그리고 저 하늘에서 굉장히 고요하게 떠있는 구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친구였던 어머니가요, 1998년도에 세상을 떠났고 2년 후인 2000년도에 그녀의 아버지 또한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가족 없이 아무래도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고 해요. 네. 20년 동안 집에서 밖에 안 나가고 그런 삶이었다면 부모님이 유일한 동반자고 친구고 다였을 그쵸. 텐데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적막함이 굉장했을 것 같고 특히나 어머님은 이 선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을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농구 코트가 다였는데 농구 코트는 그냥 바깥에도 못 나가죠. 네.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특히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은 이 김영희 선수에게 굉장히 지옥과도 같았다고 그래요. 막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정신을 차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밤마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떠올라서 힘을 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 사람들한테 네가 고개를 숙이고 다가가야 돼. 이 말이 생전에는 그렇게 듣기가 싫었는데 그 말을 또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근데 몸이 아프고 불편한 상황에서 수입이 일정치 않았을 텐데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정말 힘드셨겠다 싶은 게 이제 올림픽 나가서 은메달을 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육인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게 월 70만 원인데 그걸로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70만 원이 결코 지금 크게 크다고 할 수 없는 작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게 후배지만 서장훈 선수, 네. 서장훈 씨가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하다, 고마웠다. 김영희 씨가 또 이렇게 회상을 하고 또 그 허재 선수, 당신 또 같이 남자, 여자 선수로서 현역을 뛰던 허재 전 감독도 또 돈을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남들이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강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무 좋은 분이다. 이렇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스포츠 선수의
얘기를 또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 레슬링의 심건호 선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네. 저도 참 좋아했었던 선수인데요. 신건호 전 선수가 선수 시절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2개의 체급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아주 영광의 이 기록을 안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국이 최초로 레슬링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이런 신화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업적을 뒤로하고 은퇴 후에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의 삶을 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방송에 출연해서 굉장히 친근한 삼촌이자 형이자 뭐 오빠이자 이런 모습을 부각하기도 하면서 활약을 했는데요. 하지만 돌연 이 하차와 함께 퇴사 소식까지 전해졌죠. 갑자기 두문분출하게 된 이유 다름 아닌 바로 레슬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레슬링 체육관을 운영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해요.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근데 심건호 씨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스타계 골드 싱글남으로 또 굉장히 유명한데 결혼 소식은 아직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노총각 캐릭터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올해 50살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 쉰이 됐는데 아직 싱글이라고 해요. 특히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외롭다라고 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내가 지금 제일 갈망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가 있는 것이다. 가정을 꾸려서 셋이서 손잡고 여행 다니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황이 궁금했던 김영희 전 선수 그리고 심건호 전 선수 이외에도 과거 잘 나가다가 연예계에서 잠정 휴업 후 다시 재기를 꿈꾸는 스타들 이야기로 오늘 준비를 꽉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채널 고정! 그래서 오늘 주제가 추락하는 스타에겐 날개가 날개가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스타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눈, 코, 입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오시죠. 누군지 아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준비했는데도 저도 좀 어려웠거든요, 오늘은. 오늘은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입니까? 배우? 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로 힌트 드릴게요. 네. 이분의 첫 번째 힌트, 바이올린 신동입니다. 바이올린 신동. 네. 제가 또 바이올린 전공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인 MC가. 바이올린 신동이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한 건데. 그렇죠, 몇 살 그렇죠. 때 했대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고요. 아마 요 얘기를 들으면 바이올린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3살 때 바이올린을 잡았고요. 어이구. 그리고 8살 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을 정도로 줄리어드 내에서도 굉장히 신동으로 인정을 받았었죠. 신동 맞네요. 바이올린 신동이다. 두 번째 힌트는요. 여기까지 힌트. 감이 아직 안 오시나요? 예인 MC도 아직 안 오시고. 저는 살짝 알 것 같긴 한데. 네.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100만 장 팔린 연주 앨범입니다. 1997년 한국에서 더 브릿지라는 데뷔 연주 앨범을 발표를 했고요. 이때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하면서 음악적인 역량을 마음껏 뽐냈었습니다. 100만 장 팔린 더브릿지라는 앨범에서 딱 누군지 알고 네. 있는데 네. 이제는 고인이 되신 그 김대중님의 그 대통령 취임식 때도 이분이 연주를 했고 또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콘서트에서도 아주 굉장한 바이올린 연주를 보여줬던 그분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이올린 전공하신 예인 MC가 거의 느낌 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바로 외쳐주시죠. 알죠. 천재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 맞죠? 정답입니다. 네, 유진박 씨. 워낙 유명하죠. 네. 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유진박 씨 미국 교포 출신이죠. 아까 앞서 소개가 된 것처럼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켰는데 5살 때 5년 뒤죠. 8살이 됐을 때 미국 음악 명문학교인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고요. 또 2년 뒤인 10살 때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웨인 심포니와 협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다라는 이런 수식을 얻게 됩니다. 이후 1999년도에는요. 팝의 황제, 고 마이클 잭슨의 내한 무대, 이 콘서트 무대에 오를 정도로 정말 큰 인기를 누리면서 이 특유의 타고난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는 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네, 유진박 씨는 언제 이제 한국에서 데뷔를 한 거예요? 기억이 생생한데 1996년도에 한 음악 프로그램에 한 남자가 나와서 저렇게 전자 바이올린을 막 정말 을릉도 트위스트를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싶을 만큼 굉장히 연주를 잘했어요. 그가 유진박이었고 1년 뒤에 나온 그 아까 말씀드린 더 브릿지라는 앨범이 이게 뭐 신승훈 씨의 앨범도 아닌데 100만 장 넘게 팔리는
그런 아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렇게 화려한 명성을 얻으면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뭐 천재 뮤지션 이런 네. 평가를 받았던 유진박 씨가 추락한 이유, 뭐 매니저 때문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이 매니저 김 씨가요, 유진박 씨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피해 금액,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무려 7억 원대. 네, 유진박 씨의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사채를 썼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5억 원 이상의 출연료 역시도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진박 씨가 상속받은 이 부동산까지도 헐값에 넘겨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진박 씨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매니저가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사이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어나가겠지만 이 유진박 씨는 이 매니저한테 한 10년 간격으로 2번 추락을 당해요. 그 중에서 큰 게 2번째고, 우리 이제 방금 최 기자가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그 앞에부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1997년 첫 앨범을 낼 때, 요때가 이제 이 매니저 김 씨랑 일을 시작한 때예요. 이 유진박 씨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막 음반 내고 여기저기 연주 다니고 좋아 보였는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네. 글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계약이 한 1999년 한 10월쯤 2년 만에 이제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이 매니저 김 씨는 본인의 공이 있다고 생각할 거고, 또 어머니는 굉장히 인기인이 됐으니까 계약 조건이 달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두 사람은 일단은 헤어지는 걸로 보였습니다. 네, 더 이상 엮일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뭔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 엮이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진박 씨의 전성기를 생각하면 1990년대죠. 이때 생각하면 정말 틀면 나오고 또 공연장에 가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유진박 씨였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매니저 김 씨와 결별을 한 이후에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이때 힘든 시간을 거쳐야만 했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10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속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게 또 유진박 씨한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제 김 씨와는 뭐 잘 헤어진 것 같았고, 다른 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영상이 올라와요. 이 유진박의 최근 모습하고 올라왔는데, 굉장히 막 초췌하고 초라하고 뭔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소속사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 그냥 힘든 시간이 뭐, 돈을 못 벌어 배고프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알려진 내용이 소속사로부터 강금 폭행을 당했다. 이게 한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 방송에서 유진박 씨가 얘기해요. 그들이 나를 때렸다. 뭐 배도 때리고 나를 막 때렸다. 너무 때려서 나는 맞아서 죽을 뻔했다. 이런 어떤 증언을 하게 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충격적인데, 그럼 그 당시에 소속사 측의 입장은 어땠어요? 네, 일단 소속사는 유진박 씨와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절대 강금과 폭행은 없었다라고 못을 박은 건데요.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유진박 씨가 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속사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일단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소속사가 주장을 한 부분,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유진박 씨가요, 2005년도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오래전부터 조울증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 병을 앓으며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져서 어떤 날은 온 세상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느끼다가도 어떤 날은 한없이 기분이 아주 다운이 됐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이 조울증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까 이제 10년 간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두 번째 만난 매니저와 이제 1차 어떤 이런 추락이 있는데, 이게 2009년 8월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유진박 씨는 맞았다 했고, 나는 뭐 이 공연료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했지만, 이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자신을 데뷔시켜준 그 매니저하고 재회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려 15년 만에 재회였는데요. 이 매니저 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론을 통해서 유진박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매니저 김 씨가 지난 2017년도 K채널의 인간극장에서 이 헤이 유진 편에서 함께 출연을 하면서 이제 또 방송을 타게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매니저를 다시 만난 유진박 씨가 인터뷰
때마다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요. 원하는 연주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팬과 또 이해해주는 매니저가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재회를 또 굉장히 두 팔 벌려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유진박 씨가 얼마나 믿고 또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매니저가 다시 유진박 씨의 발등을 찍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2009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또 2019년인데 이때 그 M본부에서 M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제보가 들어옵니다. 유진박 지금 뭐 감금돼 있고 그리고 출연료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 거의 앵벌이 수준이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이 제작진이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이 촬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촬영 회차를 거듭할수록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네, 앞에서 유진박 씨를 돌봐주던 이 매니저 김 씨가 뒤에서는 유진박 씨의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일단 2015년도에 유진박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유진박 씨의 부모님이 이제 또 이 세상에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거기다가 유진박 씨의 친척들이 또 모두 다 미국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유진박 씨 입장에서는 국내 생활은 전적으로 매니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었던 거죠. 많이 의지를 했고 유진박 씨에게는 그 매니저가 매니저라는 존재 그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 충격이 굉장히 컸겠어요. 굉장히 컸겠죠. 처음에 2년 잘 지냈고 두 번째 소속사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만난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믿을 수 있는 형을 만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나는 출연료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유진박 씨는 아, 정말 충격이 컸다. 내가 믿고 의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제 믿은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더 충격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냥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서류들을 가져와서 내가 막 서명을 한 게 많았는데 그게 나는 뭔지를 모른다. 약간 그 조울증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천재다 보니까 현실의 어떤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최 기자가 말했던 이런 뭐 금액이 총 7억 원 이상의 어떤 이 사기 행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추락하는 스타에겐 날개가 있다. 유진박 씨 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다음 스타는? 자, 다음 스타 역시 눈코입 퀴즈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네. 이분은 제가 일단 뭐 첫 번째 힌트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은 그나마 입이요? 조금 배우입니까? 배우? 배우입니다. 1969년 M본부 일기 공채 탤런트입니다. 이분의 동기로는 이면식 씨, 그리고 서권순 씨, 김혜경 씨, 그리고 고 조경환 씨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69년에 이제 배우로 데뷔를 하신 거면 지금 네. 70이 넘어. 그렇네요. 무슨 나이인데요. 그렇죠. 일단 네. 말씀드린 배우 동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면식 씨가 올해 77세이시고요. 그리고 서권순 씨 74세, 김혜경 씨가 72세입니다. 이분은 올해 75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기 경력이 53년 차. 네. 주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아, 오늘 정말 어렵죠? 그래서 입술이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입술, 홍준선 네네, 기자님이 눈은 좀 예전에 우리가 많이 보던 때보다 좀 네. 작아지신 것 같고. 네, 눈치를 좀 채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힌트로 이분이 어떤 배역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보여드리면 이제서야 아하 하고 저 얼굴이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은데요. 바로 일용아! 일용아! 일용 엄니는 아니고 일용이죠. 그렇죠. 네. 정답. 알지. 바로 배우 박은수 씨. 씨입니다. 예. 이제 좀 얼굴이 눈에 확 들어오시죠.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일당 10만 원씩 받으면서 돼지 농장에서 일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한 방송을 통해서 배우 박은수 씨의 최근 근황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무려 10년 만에 알려진 이제 근황이었는데 이 방송에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을 조금 안겨주게 되었었습니다. 돼지 농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다고 한 박은수 씨,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남들 받는 만큼 받고 또 그 한도 내에서 먹고 자고 하면 된다라고 인터뷰를 한 게 있었습니다. 네, 배우 박은수 씨는 M본부 공채 탤런트 1기 출신으로 국민 드라마였죠.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할로 20년 넘도록 사랑을 받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일단 박은수 씨가요.
그러니까요. 지난 2008년 쑥부쟁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영화 7월 32일이라는 작품을 끝으로 연예계 활동을 잠정 은퇴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공백기가 길었냐라는 질문에 무언가 그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구치소를 나왔는데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전원일기 때부터 이미지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노인부터 시작해서 다 나를 좋아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얼굴을 들고 나가겠냐. 일부러 안 했다. 그러다 보니 어영부영 10년이 넘었다라면서 그가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구치소라면은 박은수 씨가 뭐 무슨 일에 연루가 돼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4번의 사기 사건이 아. 있는데 사실 이 전원일기 22년이나 연기 생활하셨으면 돈이 없을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보면 다 돈에 얽혀 있어요. 네. 간단히 우선 4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 박은수 씨가 영화사 한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영화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못 준 거 하나, 그리고 그 인테리어 그 영화사 사무실에 어떤 사무실의 비품 같은 거 산다면서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거 못 갚은 거 하나, 그리고 전원주택 분양한다고 했던 관련 사건, 그리고 연예인 시켜주겠다, TV 드라마 출연시켜주겠다 했던 연예인 지망생 관련 사기, 그래요. 이렇게 4건 정도가 있습니다. 네, 4번의 사기 사건인데 하나하나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가 영화사 인테리어 시공비 체납? 이거 어떤 일이에요? 일단 사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은수 씨가요, 지인에게 영화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맡기게 되는데 내부 공사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한 뒤에 8,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영화사 인테리어 시공비 체납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박은수 씨가 이렇게 자신의 변을 하는데요. 영화 기획사를 이제 동업으로 운영한 거는 맞다. 그런데 나는 작품 기획을 담당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라면서 당시에 이 기소를 당했었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본인은 뭐 나는 이름 올린 거고 기획만 했다라고 네. 하지만 또 재판부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때 이미 빚이 2억 원, 3억 원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이런 거액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거는 말하자면 이걸 이미 내지 못할, 체납할 고의가 있다라고 재판부는 본 거죠. 그래서 실형, 징역 8월을 선고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전과가 없었고 또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어서 네.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끝난 거고 네. 두 번째 사건은 뭐 사무실 뭐 소품 비용? 네, 뭐? 맞습니다. 두 번째 사기 사건은요. 사무실 소품 비용 체납인데요. 아까 앞서 이 사무실을 열려고 했었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실 설립하겠다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여기서부터 사건이 비롯됩니다. 결국은 박은수 씨가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영화사를 준비하다가 전과 이범이 된 아주 이런 기가 막힌 그래요? 사건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아까 얘기가 전원주택? 네. 분양 뭐 얘기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세 번째 분양 사건은 2016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갈게요. 전원주택 분양 사기 건인데요. 당시 고소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 박은수 씨가 전원주택에 실제로 사는 것처럼 속였다. 10억 원에 사서 살고 있으며 이미 자신이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고소인의 주장은 박은수 씨가 당시 본인의 인지도를 좀 이용을 해서 전원주택 분양 희망자들을 속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박은수 씨의 입장은 어땠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지 않았다? 아니다. 나 한 10월부터 이듬해 한 3월까지 5개월 동안 살았다라는 거고 내가 10억 원에 사가지고 2억 원 벌써 올랐다고 말한 적 없다. 고소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한 보도가 나와요. 이 전원주택 분양 사기와 관련해서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 이런 선고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은수 씨는 억울하다는 그런 태도였다면서요? 방송 출연까지 했습니다. 올해 4월이었죠. 올해 4월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당시 상황을 또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데요. 일단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 2016년도에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항의를 해서 기사는 내려갔는데 이미 잘못된 뉴스가 알려지고 퍼진 뒤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정종 보도를 아직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다라면서 이 뭐랄까 굉장히 억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 2월에 박은수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징역 8개월 선고와는 다른 이 정종 보도가 게시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건이 있는데 네 번째 이게 좀 더 심각한 얘기인데 연예인 지망생 사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보도가 또 좀 완전히 없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좀 착각과 오해는 있었는데 뭐냐면 이때 바로 이 연예인 지망생 사기 사건으로 이 박은수 씨가 실형을 살고 수감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원주택 분양과 관련된 걸로 죄목을 잘못해서 이제 기사가 나갔던 그런 부분인데 네. 그러면 이 실형을 살게 된 연예인 지망생 사건은 뭐냐면 2009년에서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 로비에서 지인에게 3천만 원을 주면 내가 잘 힘을 써서 TV 출연, 뭐 드라마 출연 시켜줄 수 있다라고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3천만 원을 편취했다라고 해서 징역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네. 원래는 뭐 영화사를 차릴 생각이었다, 뭐 준비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단 거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은수 씨가 영화사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영화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좀 공공한 상태였었다고 네. 해요. 어느 정도였냐?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월세를 낼 이런 돈이 없어서 형편이 좀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2008년부터 이런 크고 작은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차례 법정을 오간 박은수 씨인데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해줬지만 얼마 전에 또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한 방송에 따르면요. 이 첫 번째 얘기했었던 영화사 인테리어 시공비 체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인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사기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두 번째 사무실 소품 비용 체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영화사 사무실 짓기를 마련을 하려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걸 못 갚아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양, 그 전원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회에 갔다는 거예요. 안성에 예술인 타운을 만든다. 좋겠다 했는데 설명회를 듣고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대행을 좀 해달라. 그리고 거기서 사셔라. 그리고 돈은 나중에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를 살고 있으니까 어떤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어떤 분양받은 걸로 오해를 했던 것 같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 또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박은수 씨는 자신이 고소당하는 것도 몰랐다는 얘기네, 그 당시에. 본인 말은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거기 그냥 살고 뭐 일을 도와줬을 뿐인데 이게 뉴스에 나오고 내 이름이 나와서 오히려 내가 방송국 통해서 이 경찰서 쪽으로 연락을 해서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 내 입장을 해명을 했었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나 그걸로 수감돼 있다. 아니다. 나 이 분양 사기건으로 수감된 적 없다라는 그런 정정 보도까지 요구했었다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본인의 주장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 연예인 지명생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돈 받은 적 없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징역 8월을 선고한 바가 또 있었거든요. 네, 그 시작이 좀 궁금한데 박은수 씨가 인기 스타였다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도부터 2002년까지 무려 22년이나 출연을 했어요. 돈이 많았겠죠. 그래서 2003년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상황버섯이 몸에 좋다 그래서 이 상황버섯 음료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상황버섯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쉽게 사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음료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1차 힘들고 근데 2차로 또 경기도 어느 지역에 호프집을 냈는데 이 술집을 너무 큰 규모로 내가지고 여기서 38억 원의 또 손해를 보게 돼요. 아니, 호프집에서
38억.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사를 차린다, 인테리어를 한다, 이 영화사에 사무실을 들인다, 내가 영화사 출연하니까 뭐 분양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것들이 이어지면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네. 사건이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수 씨의 얘기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어지는 세 번째 스타는 누군가요? 자, 다음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너무 오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정말. 사진이면 차라리 네. 확 알 것 같은데. 네. 이분도 배우예요? 네, 나 배우 출신이고요.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인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영화가 젖소 부인 시리즈고요. 약 300여 편의 영화들이 개봉을 하면서 정말 사업적인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한때 자산이 100억 원대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아, 배우면서 제작자로 성공을 제작자?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성인 영화 주로 제작을 했다? 네, 제작했죠. 뭐 첫 글자 힌트 이런 거 없어요? 아, 이제 모르시니까 이름을 대놓고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오늘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예명이요. 배우 김지미 씨 그리고 고 신성일 씨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김지미 씨와 고신성일 씨는 지금도 전설의 네. 배우로 기억이 남고 한자씨. 있는데. 네, 이름을 잘 한자씨 조합해 뭘까요? 보시면은 이름이 나올 거예요. 성 빼고 이름에서 한자씩 딱 따왔다. 잘 조합을 해보시면 아시는 배우가 지성, 지일. 지성? 지일. 지일? 지- 지일은 아닐 거고. 지성,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지일, 예인 MC 좀 어려울 것 미성밀. 같고 네. 재영이 씨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뭐. 성미. 단어는 일미. 지금 아, 이즈민 알겠다. 있겠죠. 정답 아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재영이 MC가 한번 정답 알겠다, 맞춰주시죠. 한씨 아니야, 한씨? 한지일 씨. 한지일 씨 네. 정답입니다. 네, 조합 잘 해주셨네요. 네. 한지일 씨. 씨는 데뷔할 때도 보기 드문 스펙으로 주목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광고 모델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1970년대 초반에 바라마 구르마로 영화 배우로 이제 이 연기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후 지금 따지면 굉장히 지금 정말 원조 엄친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조각같이 잘생겼죠. 그리고 몸매도 굉장히 다부졌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K대 신문방송학과 학생으로 그 당시에 보기 드문 고학력 연예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지일 씨는 지금 불리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예명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데뷔 초에는요, 한소룡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예명은 고 신상욱 감독이 지어준 예명이라고 합니다. 그 홍콩의 슈퍼 액션 스타 이소룡에서 이소룡. 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한소룡? 맞습니다. 네. 이 한국 영화의 이 첫 전성기라고 하면 1960년대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아시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히 이소룡 씨 우리나라 배우는 아니지만 이 이소룡 배우가 출연한 쿵푸 무술 액션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대단했죠. 네, 1970년대 이 명동의 길거리에서 한지일 씨를 발탁한 이 신상욱 감독의 영화사에서 이렇게 큰 인물이 되자,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자, 이런 아주 큰 뜻을 담아서 한소룡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그 이름의 뜻대로 홍콩에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실제로 홍콩 영화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오. 해요. 반원녀라는 예. 영화였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해외여행이 자유롭지가 않았잖아요. 여권을 기다리다가 못 나와서 출연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홍콩 진출은 불발이 되긴 했는데 지금 이름이 한소룡이죠. 아니 잘생겼죠. 지적인 이미지도 있는데 게다가 몸을 실제로 무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라는 영화를 해가지고 대종상에서 신인 나무상도 받고 그 외에도 또 물돌이동이라는 김영란 씨랑 한 영화에서는 연기력도 인정받고 말하자면 액션도 되고 연기도 되고 그야말로 굉장히 확 스타로 발돋움을 했는데 경찰관이라는 영화에도 한소룡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거든요. 실제 무술을 액션을 본인이 했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 한소룡 하실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임권택 감독의 그 명작들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아재아재, 바라제, 아다다, 그리고 길소뜸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고 신성일 배우 그리고 김지미 씨와 한 작품에 출연한 것이 계기가 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지미의 지 그리고 신성일의 일을 따와서 지금의 한지일이라는 예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해외에서 골고루 인정받는 배우였는데 어느 날
에로물의 배우가 이렇게 직업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에로물의 대명사. 본인이 에로 영화에 출연했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네. 이게 1980년대에서 90년으로 넘어갈 때 요 비디오 시장이 우리 그때 마치 카페처럼 체인점으로 비디오 대여점도 있고 우리 한참 빌려다 봤잖아요. 네. 요때 이 붐을 타고 이 한지일 씨가 한시네마타운이라는 제작사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제작자로 변모를 합니다. 네. 요때 제작한 영화가 뭐냐, 뭐 소부인 시리즈 있잖아요. 여러 그 소부인 시리즈, 정사수표 이런 네. 에로 영화를 에로물을 만들었는데 한 300편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100억 원의 어휴. 돈을 벌어들이는 네. 거물이 됩니다. 그 당시에 100억 원대면은 정말 성인 영화의 대부라 불릴 네. 만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작품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 시리즈가 네. 그때 대박인 거죠. 비디오 네. 대여하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네. 아, 나요. 비디오 가서 이렇게 3일씩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거기 가면 그 젖소부인 시리즈가 그렇죠. 아주 네. 제목들이 너무너무 아, 재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비층이 아주 탄탄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한지일 씨가 제작한 성인 영화의 편수가 제작 편수만 무려 300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중에 히트를 했다라고 평가받는 작품이 무려 180편이거든요. 아이고. 근데 당시 이 비디오 가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비디오 테이프 가격이 22,000원이라고 이제 저희가 딱 잡았을 때 한 작품이 히트를 하면 한 7, 8억 정도를 그냥 뭐 이렇게 다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제작자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배우에서 영화 제작자로 화려한 변신을 했는데 네. 한지일 씨는 세상의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고. 그렇죠. 지금보다 그때는 더 보수적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지일 씨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제작만 했을 뿐이지 이 에로 비디오에 출연하지도 감독을 한 적도 없다라면서 억울한 심경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한지일 씨가 그 전에 사실 엄마 울지 마라는 이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 그리고 태권 영화죠. 대형 대부 그리고 암흑가의 정사 등에도 찍었는데 사실 실패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성인 영화에 손을 대자마자 이 작품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인 영화계의 이 제왕이다라는 이런 별명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 100억 원대 엄청난 재산이 거죠. 있었다면 사실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 이건데 관계가 있나 모르겠어요. 좀처럼 추락하지 않고 이거 성공한 사업가 네. 이렇게 보이는데 바로 한지일 씨 그렇게 잘 나가던 한지일 씨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나라의 IMF 외환위기가 오죠. 네. 이때 사실 뭐 주식 가졌던 분들 다 깡통 계좌라고 네. 하죠. 정말 빈털터리가 됐는데 한지일 씨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는 경기도 평택에 호텔을 짓고 대전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이랬는데 정말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됐고 또 가정사적으로도 이게 또 이혼까지 이어지고 이러다 네. 보니까 2005년에 아이고 난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면서 일용 노동직을 하면서 어려운 어떤 인생의 어떤 시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떠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노동직을.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자 제작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험한 일, 힘든 일을 하는 모습 보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는 한국과 전혀 다른 해보지 않았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자동차 세일즈맨도 했고요. 접시 닦기도 했고요. 그리고 화장품 판매 사업도 했고요. 그리고 15인승 밴 운전자도 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농특산물 호객군 젓갈 장사 정수기 판매원 등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27가지의 이 직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지일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케빈 정 이렇게 살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케빈정으로 하게 된 거는 어떤 할인마트에서 박스 접어주는 거죠. 손님이 산 물건 네. 박스에 담아주는 박스보이를 했는데 그때 누가 한지일 씨를 알아본 거죠. 한지일 씨 아니세요? 아니에요. 나 한 씨 아니에요. 정 씨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케빈 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왜 여기서 이래요? 아니 그 많던 돈 다 어디다 썼어요?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네, 지난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이었는데요. 영화 길소뜸에서 고 신성일 씨, 김지미 씨의 아들로 출연했던 한지일 씨가
고 신성일 대표작의 8편을 출연을 했다라는 이런 이유로 출연을 이제 초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식 초청 이후에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10여 년이 넘는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 2019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6개월 동안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웬만해서 외출도 하지 않고 굉장히 좀 두문분출하며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고위가 넘은 노인이 웨이터 일을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사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지일 씨는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면서 자신에게 이 일자리를 준 호텔 사장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외모, 일단 영어 실력이 굉장히 유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웨이터라기보다는 이 호텔의 얼굴 같은 굉장히 지배인 같은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이 레스토랑 직원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약 7개월 정도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틀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호텔이 한지일 씨 건가? 맞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한지일 씨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스타요. 자, 마지막 스타 역시 눈코입 퀴즈 만나보시죠. 자, 그래도 오늘 나온 스타들 그렇죠, 좀 중에는 특징이 있으신 가장 것 좀 같은데. 알아보기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56년 차 영화 배우입니다. 자, 이분 겹치기 출연의 원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겹치기 출연의 원조면 인기도 있고 꽤 여러 작품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연기력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1965년에 데뷔를 했고요. 맛깔나는 연기로 1970년대에 고 배우 신성일 씨 다음으로 한국 영화에 최다 출연하신 분입니다. 한 번 출연할 때마다 4-5편씩 겹치기로 출연하실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영화의 재미와 반전을 이끄는 신스틸러라고도 하잖아요. 감초 배우셨던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감초 배우고요. 이 지금 사진에 좀 느껴지지 않나요? 감초 느낌이. 네,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힌트, 모태 부잣집 아들입니다. 운송업을 성공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고요. 또한 어머니 집안도 굉장히 부자였는데요. 중고등학교가 재단일 정도로 외갓집이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그 부산에 있는 동 이름이 이분 이름 아니에요? 오늘 재용 MC님이 감이 좀 좋으세요. 아니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딱 맞네. 그렇죠. 얼굴 있고 코스튬 있고 마지막 맞아요. 스타 우리 재용 MC님께서 다시 한번 외쳐주시죠. 감초 배우의 원조죠. 남포동 씨. 남포동 씨 정답입니다. 네. 남포동이라는 건 사실 앞서도 말했다시피 부산시 한 동네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예명을 남포동으로 짓게 된 걸까요? 당시에 배우들은 이 감독님의 성을 따서 예명을 짓는 것이 약간 어떤 그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 신성일 씨 역시 고 신상욱 감독의 성을 따서 예명을 만든 거거든요. 이처럼 남포동 씨 역시 남기남 감독의 성을 따서 남포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이 남기남 감독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1965년 나도 연애할 수 있다로 데뷔한 남포동 씨, 어수룩한 보스부터 무기력한 소시민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출연하지 않은 영화가 한국 영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뭐 힌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영화만 300여 편에 출연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원래는 제작부장 출신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 제작부의 일원이었는데 당시에는요, 이 조연 배우 혹은 엑스트라 막 섭외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섭외 자체도 힘들지만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도 없고 뭐 집으로 유선전화 해보는데 전화 안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일종의 출연 펑크가 났을 때 김 부장이 해. 이렇게 제작부 김 부장, 김 부장이 해, 김 부장이 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처음에는 많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게 2년이 돼서 실제로 연기의 맛을 느끼셨겠죠. 네. 명품 감초 배우가 됐습니다. 이런 남포동 씨가 이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작품이요. 88년도 M본부의 인간시장이라는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부터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 드라마 인간시장도 대단했지만 또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있었어요. 네. 바로 S본부의 웃으면 좋아였는데 여기서 이봉원 씨의 노총각 형으로 등장했는데 아. 노총각이잖아요. 네. 밤이 무서워. 맞아요. 이래가지고 유행어 됐었죠. 아니 맛깔나는 그런 코믹 연기로 인기가 상승하던 어느 날 네. 이제 안 나와요. 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근황이 좀 알려졌죠. 지난 21일이었습니다. 한 너튜브 채널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전설의 영화 배우 근황 모텔방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죠. 이 영상을 클릭해보면요. 다작 배우에서 이 정말 맛깔나는 사투리 연기로 사랑받았었던 이 남포동 씨가 10년째 모텔 자취생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아니라 모텔에서 생활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경북의 한 모텔에서 월 40만 원을 주고 어. 지내고 있다라는 이 근황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왜 모텔에서 지낼까요? 일단 보증금이 필요 없죠. 그리고 원룸에 살고 있으면 전기요금이라던가 뭐 수도요금, 인터넷요금 이런 사소한 이 요금들을 낼 게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룸에서 지낼 바에 차라리 모텔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반찬을 주고 있어서 그것으로 식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어서 생활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남포동 씨가 어쩌다가 이렇게 모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게 또 결혼을 잘해야 돼요. 이 네? 결혼이 인생 중대사라고 하잖아요. 네. 뭐냐면 두 번의 결혼의 실패가 네. 이렇게까지 이어졌는데 첫 번째 결혼했을 때 두 딸을 두고 다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그때 저도 들었는데 큰 술집을 하면서 돈을 아주 잘 벌었고 네. 그래가지고 아주 다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증권 사기를 당하면서 살던 아파트 있는 재산 다 날리게 되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또 다행히라도 또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아니 첫 번째 부인이 또 증권 사게 됐는데 이 또 두 번째 이 또 아내 명의로 이 재산을 해놨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아내분이 또 그걸 또 다 탕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모텔을 아이고. 전전하는 그래서 괴로움에 소주로 마음을 달래는 이런 생활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네, 그 상처와 아픔을 술로 좀 달랜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남포동 씨가 과거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뇌출혈과 간암 말기가 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네. 간암 말기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술 얼마나 드신 거예요? 술을 정말 많이 드셨더라고요. 일단 지금 가정 이 생활이 두 번 파탄이 났잖아요. 그때 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어서 약도 조금 손 대봐다. 이건 아니지. 내가 왜 이래. 옥상에도 올라갔다가 이건 아니지. 나 용기 없어. 용기 잘 내신 겁니다. 오히려 살려는 용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뭐 술에 의존해서 한 9년을 살았는데 막 폭탄주를 하룻밤에 막 40잔씩 드시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이 안 되게 술을 드신 건데 어느 날 이 변기를 붙들고 밤새 설사와 이 구토를 반복을 하다가 아이고야 내일 병원에 가서 링거 한 대 맞으면 낫겠지 하고 그래도 다행히 병원을 가셨네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링거 한 대로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힘드셨던지 결국에는 이 한국을 떠날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아무도 모르게 필리핀으로 떠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이 뭔가 좀 낌새가 달라진,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진 이 남포동 씨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말려서 필리핀에 가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남포동 씨한테 간을 이식해주는 은인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필리핀에 죽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않았으니 살았고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바로 간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인데 이 50대 그때 막내 동생이 있었다 그래요. 그 막내 동생이 15시간에 걸친 이 수술에도 자신의 간을 나눠줘서 살아났답니다.
간 이식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서요? 당시 동생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남포동 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서 이게 현가의 마지막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간 이식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당시 남포동 씨에게 일단 결혼하지 않은 2딸만 있었는데 간 이식이 형제 또는 자식만 굉장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굉장히 흔쾌히 이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동생에게 또 말을 전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남포동 씨 소식까지 추락하는 스타에겐 날개가 있다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2021 대한민국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6일과 7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열린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에는 전국 초중고생 1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바이오 기업 임원들로부터 K바이오 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제 기업을 방문해 체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오긴 왔다는데 본 분들도 많지 않고 오늘 첫눈 오면 만나기로 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봤는데 그렇게 눈 같진 않았습니다. 뭐 어쨌거나 오늘 날이 정말 춥거든요. 외출하실 때는 좀 두툼한 패딩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